이어서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 세 분 모셨는데요. 각 패널 분들께서는 한 7분 내외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표준과학연구원의 이용호 단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 열의와 그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초전도 양자 소자를 한 30 몇 년간 사실은 이제 연구소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양자 기술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실용화도 이제 몇 건 시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양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들어서면서 저는 이제 컴퓨팅 쪽은 아주 액티브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한 3년 전부터 이제 좀 과제 책임을 하고, 그 전에 컴퓨팅에 필요한 그 정폭기 쪽을 이제 또 초전도 양자 소자를 가지고 개발하고 해왔는데, 근래 제가 쭉 들여다 보면서 저도 이제 물리를 전공을 했지만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갈수록 더 실감이 됩니다. 이제 어렵다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난이도도 이제 있고, 기술적인 이제 난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를 이제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정 교수님 그 연구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럼 저는 거기 더 붙여서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도 부족한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효율성을 우리가 가하면 좀 리소스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체계성, 이를테면 이제 기초 연구와 시스템 간의 연계, 나아가서 활용 간의 그 사다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IBM이나 이제 구글 같은, IBM을 예를 들면 이제 거기는 원래부터 컴퓨팅 하던 회사고, 그다음에 컴퓨팅 스트럭처,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노하우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아예 초전도 기술로 한 30년 전에 컴퓨터를 하겠다고, 디지털 반도체 기술이 되기 전에 아예 초전도로 컴퓨팅을 하겠다고 IBM이 한 30년 전에 했거든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물 밑으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양자 컴퓨팅 하면서 이제 그 기술이 떠올랐는데, 거기는 보면 IBM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그 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 못지않게 기초 연구를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연구를 잘하고 있고, 컴퓨팅에 관련된 각종 아키텍처가 잘 돼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의 그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이제 기초 연구는 상당 부분 그런 대로 좀 하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쪽에 이제 기업체들이 관심 있는 업체들도 좀 있는데, 그게 좀 연계가 좀 안 되고 있어, 시스템. 그래서 일부 이제 주로 물리학자를 중심으로는 기초 연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또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분들은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갭이 좀 있어요. 그 갭을 이제 이런 정부 대형 과제나, 저도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 연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게 이제 오늘 토의의 주제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추진 체계와 이제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잘 주어진 리소스를 극대화해가지고 찾을 것인가, 그게 아마 오늘 주제 토론의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제 말씀은 초반에 이제 1차적인 내용의 이제 핵심은 연계를 강화하는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을 그 개발하는 목적이 뭔가, 결국 활용이거든요. 활용이라면 저쪽에 활용이 있는 쪽에 니즈 쪽에서 이 과제를 전체 이 연구나 이런 쪽을 드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강하게 설명을 드려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 연구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시스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개하는 말이 요소 기술과 시스템 기술의 조합을 최적화하는 기술,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좀 당면에 한 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1차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기초 연구하고 실용화 사이에 그 간극이 좀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연계 체계를 좀 구축하자라는 부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의 김동호 상무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포럼에 오면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그다음에 연구소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좀 기업 입장에서 뭐 당연하게도 기업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이제 그 아까 김재환 교수님께서 각국별로 이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국가별로 투자 현황을 보면 되게 지금 우리나라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경제력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은 앞서지만, 뭐 전체적인 그 산업, 전 세계 그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하고 상대적으로 좀 비슷한 독일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희 그 우리나라가 한 현재 지금 1년에 한 100억 한 120억 정도, 이제 뭐 총량은 아까 이제 900억 정도 원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900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양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양자 센서까지 다 포함하는 양자 테크놀로지 전체에 대한 투자이고요. 이제 양자 컴퓨팅 쪽만 보면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한 제가 추산하건대 한 120억 정도 1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면 1년에 거의 지금 3천억 정도를 양자 컴퓨팅 분야에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예타 준비를 해서 예타가 통과되더라도 1년에 저희들이 거기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500억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뭐 3천억하고 500억을 비교를 해보면 또 상당히 차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그 독일도 약간 이제 그 양자 컴퓨팅 분야 약간 후발주자의 그런 그 위치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뒤처져, 그러니까 늦게 최근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각국 정부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양자 테크놀로지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찌됐든 그 미래의 그 기술, 세 가지 기술이 가져올 그런 상업적인 마켓을 보면 확실하게 양자 컴퓨팅이 다른 두 분야에 비해서 그 임팩트가, 상업적 임팩트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각국 정부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김장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사적 영역, 프라이빗 영역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활발한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컨설팅 그 조사에 하면, 컨설팅 업체 조사에 하면 초전도체 개발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1년에 막 5천억 정도씩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이나 IBM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5천억씩 하면 그 2조 정도의 돈이 양자 컴퓨팅, 그것도 초전도체 기반의 양자 컴퓨팅 개발에만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뭐 이 정도의 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타 규모를 생각해 보면 1년에 500억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리고 그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미래 시장, 그리고 산업적인 임팩트를 고려할 때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좀 선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잘 그 셋업을 해서 지금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컴퓨팅 쪽에 그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제 국책 과제를 지금 막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전체적인 그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지금 시그널을 시장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의 그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김지한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40밀리언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도대체 한국이 투자하는 액수가 맞냐 좀 확인해 달라는 그런 연락이 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걸 보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리고 그런 그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뭐 다시 이제 조금 돌아가면 과기전 통보에서 굉장히 지금 그 과제를 잘 셋업을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저는 현재 지금 그 양재 컴퓨팅 산업 선도 기업 그 연합에 이제 회장사를 대표해서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35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기업 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도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연합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과기정통부 그 과제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그 기업연합에서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외국의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막 스타팅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트리거 되는 그 국책 과제를 통해 가지고 산업이 좀 이제 활성화가 되면 학교에서 뭐 이렇게 또 배출되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어떤 그런 그 인력 그 선순환 그러니까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글로벌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조금씩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산업적인 그런 이제 그 동향은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 양자 컴퓨팅을 그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산업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소규모입니다. 소수의 기업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저희들은 이제 2차 전지나 뭐 수소 쪽에 그 양자 컴퓨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그런 그 모티베이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LG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데서도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글로벌이 좀 이제 앞서가 있는 기업을 제외한 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금융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금융 쪽도 굉장히 큰 상업적 임팩트가 이제 예상되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그 양자 컴퓨팅을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나아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에 비례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도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이제 기업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결국은 그 목적 지향, 그다음에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예를 들면 현재 기술 그리고 근시일의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리딩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수준으로 도약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완전히 그런 좀 더 그런 그 산업적으로 당장 활용이 좀 쉽지 않지만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좀 준비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뭐 일단은 이 정도로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그 정부 투자 규모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지난해 양자 기술 분야 전체 올해 이제 그 예산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예. 그게 952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1,000억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초 연구 부분하고 또 기업하고 좀 이원화 전략을 좀 꾸려달라는 말씀 예. 주신 것 같습니다. 좀 기업 중심으로 목적 지향성으로 예. 그런 지원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의 배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배준우입니다. 처음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부탁을 받고 사실 제 개인적인 정책 제안은 사실 없는데요. 제가 근데 그 이제 쭉 연구했던 경험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저는 이제 90년대에 이제 입학을 하고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이 양자 이제 분야가 많이 인기를 받은 처음 시절 90년대 입학을 하고 200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양자 알고리즘 논문을 그 국제 에세이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007년, 2011년 사이 4년 정도는 오늘 발제하신 그 김재환 교수님 지도하에서 또 연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특성과 그다음에 연구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제가 그냥 경험으로 이제 또 관찰자 입장으로 이제 과거를 잘 보면 미래를 또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개발 특성은 양자 컴퓨팅 분야는 1980년대 이제 데이빗 도이치에 의해서 유니버설 퀀텀 컴퓨팅이라는 논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기초 분야에서 시작을 했지만 태생적으로는 이제 응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기술 개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양자 알고리즘, 양자 암호 등이 이제 개발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 분야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요. 90년대 이제 중반에 시락 솔러 게이트라는 양자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원리적인 제안이 이제 가장 시작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학술적으로는 양자 정보 발전은 자연계를 비교적 잘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원자, 광자, 즉 이제 양자 광학 혹은 AMO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고, 뭐 지금 현재는 뭐 기초 응용 기술 전반에서 연구 분야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피지컬 리뷰 A라는 그 AMO 광학과 원자 물리 위주의 그 저널에서 얽힘이란 단어가 이제 주로 사용이 됐는데요. 지금은 물리 전반에 A, B, C, D, E, 그러니까 피지컬 리뷰 A, B, C, D, E 저널 전반에 다 얽힘이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산업 분야는 제가 봤을 때 2015년대 전후로 해서 산업계 활발한 활동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체 완성도는 아주 많이 높지는 않지만 적극 수용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또 유스 케이스도 확장되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 안보에서는 양자 기술 완성도가 아직 높지 않더라도 향후 발전 성장을 가정할 때 완성도 높은 양자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환경에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저는 그 유럽연합 연구센터인 그 ICFO, 그 Institute of Photonic Science라는 데서 양자 암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만약에 수학자라면 어떤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연구하시는 분들은 혹은 이 전 세계의 노력은 양자 컴퓨터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아마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그 콜로키엄 발표 중에 로이 글라우버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가장 나이 어리신 분이 로이 글라우버고, 로이 글라우버는 양자 광학 분야 노벨상을 받으신 2005년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저는 이제 학문적 벤치마킹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맨하탄 프로젝트는 뭐 지금 유명한 그 물리학자들 오펜하이머, 뭐 엘리코 페르미, 파인만, 위그너, 뭐 베세, 뭐서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시작은 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 전후로 아마 유럽과 미국의 그 과학기술 차가 역전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 이후에 지난 1950년 경부터 현재까지를 봤을 때 미국
과학의 기초과학에 대한 R&D 규모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입자물리 가속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기초 분야는 이런 응용 기술의 결과물로 생성되었다고 역사적으로 이제 관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문적 지형 변화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지컬 리뷰 A는 광학 분야 혹은 원자 물리 분야고, B는 응지 물질 분야고, 피지컬 리뷰 C는 핵물리 분야고, 피지컬 리뷰 D는 이제 고에너지, 하이에너지 피직스 분야고, 피지컬 리뷰 E는 이제 통계 분야. 그래서 물리학 분야의 이런 피지컬 리뷰 A, B, C, D 이제 분야별로 나눠져 있었고, 앵탕글먼트라고 불리는 얽힘은 주로 피지컬 리뷰 A에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모든 저널에서 얽힘이라는 단어가 다 사용됩니다. 그러기 그 얘기는 이제 얽힘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제 이 광학이나 원자 분리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반에 다 퍼져 있고, 이거를 이제 사실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했냐면, 미국 물리학회 저널, 그러니까 APS에서는 피지컬 리뷰 X를 만들고 피지컬 리뷰 X 퀀텀을 만들어서 양자로 묶이는 전 분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저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학문적 지형이 어떤 그 규모의 물리학, 예를 들면은 우주 혹은 작은 세계 혹은 다룰 수 있는 광학 이렇게 가지 않고 양자라는 키워드로 우주에 있는 가능한 모든 분야가 다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배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차, 학문간 물리학 내에서도 어떤 교차 연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는 양자 정보 기술을 목적지향적으로 정책 혹은 설계한다면 그 결과물로 응용과 기초가 모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이제 지난 과거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피지컬 리뷰 A라든가 혹은 다른 저널에 그 계열의 저널에 항상 논문을 냈는데, A, B, C, D, E에서 전부 얽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그 입자 가속계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양자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도 드는 걸 보면은, 이 지난 과거 한 50년 동안 지켜왔던 어떤 물리학의 구조가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딪힐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형 변화에 있어서 연구자로서는 어떤 새로운 이런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지형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학문 분야 혹은 이렇게 바꿔가면 좀 더 비전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양자 정보 분야에서 학술적 영역 확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연구자들도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해달라는 당부신 것 같고요. 또 목적 지향적 정책하고 또 연구를 좀 설계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